지축을 울리는 굉음이 모든 소리를 Push 집어삼켰다. harder. Don't give up. 맹렬하게 You can do 타오르던 this. 8월의 Keep 태양 going. 아래 땀과 화약 냄새로 가득했던 훈련장은 순간 정지했다.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와 간헐적으로 터지던 공포탄의 소음 대신 날카로운 금속 파열음과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의 잔향만이 남았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훈련장 외곽. 민간 도로와 부대를 구분짓는 낡은 철조망 쪽이었다. 하얀색 세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처참하게 찌그러진 채 멈춰 서 있었다. 보닛에서는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철주먹에 얻어맞은 깡통처럼. 평화로운 일상의 상징이었던 자동차는 죽음의 전조를 풍기는 흉물로 변해 있었다. 뭐야, 무슨 상황이야? 확성기를 든 박성철 대령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잘 다려진 전투복과 반짝이는 군화는 이 혼란 속에서도 위압적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상황에 대한 우려보다 짜증이 역력했다. 오늘 훈련은 그가 군단장에게 자신의 지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몇 달간 공들여 준비한 야심작이었다. 그런데 정체불명의 교통사고 하나가 이 완벽한 시나리오에 흠집을 낸 것이다. 통신병 당장 상황 보고해. 대령님, 훈련장 외부 민간도로에서 발생한 단독사고로 추정됩니다. 민간도로라고. 박태령의 미간이 더욱 깊게 구겨졌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민간사고. 그것은 자신의 책임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다. 동시에 훈련의 흐름을 끊고 병사들의 집중력을 흐트리는 귀찮은 변수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전원 훈련에 집중해 저건 우리 소관이 아니야. 경찰이나 맥백 19가 알아서 하겠지. 훈련 중단은 없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니, 냉혹했다. 수십 명의 병사들은 찌그러진 차와 피어오르는 연기를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면서도 대령의 불호령에 마지못해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들에게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분대장 직책을 맡고 있던 이유진 소위의 눈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차량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재원이었다. 가녀린 체구와 굳게 담은 입술. 차분한 눈빛은 그녀가 다른 남군들 사이에서 튀지 않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강철 같은 판단력과 결단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연기의 색깔이 심상치 않게 보였다. 처음에는 희뿌옇던 연기가 점차 검은색을 띠기 시작했다. 엔진 과열로 인한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다. 휘발유가 새어나와 언제든 발화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게다가 운전석에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단돼, 이유진 소위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군인으로서의 본능과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동시에 경종을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박성철 대령 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훈련 스케줄이 꼬인 것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얼굴로 작전 지도를 노려보고 있었다. 저 차 안의 생명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시간이 없었다. 1초, 2초가 흐를수록 생존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대령님, 이유진 소위가 단상을 향해 달려가며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에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박태령은 감히 자신의 지위를 방해하는 목소리에 고개를 획 돌렸다. 이유진 소위의 얼굴을 확인한 그의 표정이 노골적으로 썩어 들어갔다. 평소에도 여군이라는 존재 자체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그였다. 뭐냐? 이유진 소위 위치 이탈이다. 지금 뭐 하는 건가? 차리 향에서 검은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내부 유증기에 불이 붙으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당장 구조해야 합니다. 이유진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하지만 박태령의 귀에는 그저 변명으로 들렸다. 시끄럽다. 민간사고에 우리가 왜 개입하나 괜히 나섰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질 건가. 여군이라 그런지 감성적으로 행동하는군. 당장 위치로 복귀해. 감성적이라는 단어가 이유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이것은 감성의 문제가 아니었다.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에 대한, 그리고 군복을 입은 자의 당연한 의무에 대한 문제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했다. 하지만 저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구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든 말든 우리 할 바 아니라고 했다. 명령 불복종인가. 박태령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다. 그 순간 이유진 소위는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대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인간으로서 눈앞의 죽음을 외면할 수 없었다. 명령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나지막이 읊조린 그녀의 목소리는 혼잣말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청은망은이었다. 이유진 소위는 경례도 없이 몸을 돌렸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사고 차량을 향해 전력으로 뛰기 시작했다. 야, 이유진, 소위 거기 서지 못해 당장 서. 박대령의 고함이 등 뒤에서 폭탄처럼 터져 나왔지만 그녀의 발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김상병 박 일병 소화기 하고 구급낭 챙겨서 나 따라와. 그녀의 외침에 잠시 망설이던 두 명의 병사가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그들 역시 훈련장의 비인간적인 분위기보다 한 생명을 구하려는 여장교의 용기에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이유진 소위의 눈앞에 찌그러진 차문이 보였다. 차체는 열기로 뜨거웠고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문은 충격으로 뒤틀려 열리지 않았다. 안에는 젊은 여성이 머리에 피를 흘린 채 핸들에 쓰러져 있었다. 물러서 그녀는 군화발로 문짝의 힌지 부분을 사정없이 걷어찼다. 몇 번의 강탁 끝에 끼익하는 소름가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겨우 뜯겨져 나갔다. 그녀는 재빨리 안전벨트를 군용 나이프로 끊고 여성을 부축해 끌어냈다.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다. 두 병사의 부축을 받으며 여성을 채서 완전히 빼내어 안전한 곳으로 몸을 던진 바로 그 순간이었다. 꽝!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하얀색 세단이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다. 뜨거운 열풍이 등 뒤를 덮쳤고 폭발의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녀와 병사들, 그리고 구조된 여성까지 모두 저 불길 속에서 한 줌의 재가 되었을 것이다. 훈련장의 모든 병사들이 경악과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직 한 사람, 박성철 대령만이 불타는 차량이 아닌 흙먼지 투성이가 된 차에 거친 숨을 몰아쉬는 이유진 소위를 향해 불타는 분노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자신의 절대적인 명령이, 그것도 일개 여군 장교 따위에게 공개적으로 짓밟혔다는 사실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경멸과 분노로 뒤틀렸다. 저 오만방자한 계집을 어떻게 찢어 죽일지. 그의 머릿속은 이미 잔혹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훈련장에 소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유진 소위는 대령의 호출 명령에 따라 그의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어야 했다. 화염에 그을린 전투복 소매와 뺨에 난 작은 생채기가 방금 전에 긴박했던 상황을 증명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 하나 없이 꼿꼿했다. 똑똑, 들어와. 사무실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유진은 짧게 심호흡을 한 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박성철 대령의 사무실은 그의 권위와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벽 한쪽에는 그가 받은 각종 표창장과 훈장이 과시하듯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거대한 작전 지도가 붙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필사직생 BC 재생이라는 진부한 좌우명이 새겨진 붓글씨 액자가 놓여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위선적인 장식품처럼 보였다. 박 대령은 책상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밖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구급차와 헌병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이유진이 들어와 부동자세로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부러 가하는 심리적 압박이었다. 사무실 안에는 오직 벽시계의 초침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마침내 박대령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눈은 섬뜩할 정도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유진 소위, 네, 대령님.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활화산 같았다. 민간인을 구조했습니다. 이유진은 사실을 말했다. 담담하고 꾸밈없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대답은 박 대령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무조합. 그가 코웃음을 쳤다. 내까지 걔 뭔데 구조를 해. 누가 너더러 영웅 행세하라고 했지? 넌 군인이야.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내 명령은 뭐였나? 훈련에 집중하라고 했다. 그런데 넌 내 명령을 수많은 부대원들 앞에서 개무시했어. 이건 명백한 항명이다. 그가 한 걸음씩 다가오며 소리쳤다. 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친 숨결이 이유진의 얼굴에 닿을 정도였다.
보고 드립니다. 당시 상황은 민간인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위급 상황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그를 마주보며 말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는 박 대령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거나 최소한 겁에 질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인간 군인이 전투 중에 인간 타령이나 하고 있어. 그래서 여군은 안 된다는 거야. 논리는 없고 감성만 앞서니까. 네, 빌어먹을 모성애 때문에 내 완벽했던 훈련 계획이 전부 망가졌어. 군단장님께 보여드릴 최고의 성과가 될 수 있었던 훈련이 너 하나 때문에 웃음거리가 됐다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이성을 잃은 비난이 쏟아졌다. 내가 구한 그 계집애 하나가 수백 명의 병사들이 몇 달간 땀 흘려 준비한 훈련보다 더 중요했나. 내 영웅 심리가 그렇게 중요했어. 아니면 내가 남자라서 내 명령이 우습게 보였나. 그는 이유진의 바로 앞에 서서 그녀의 눈을 쏘아보며 경멸적으로 말을 이었다. 멍청한 년. 마침내 그의 입에서 가장 저열하고 모욕적인 단어가 터져나왔다. 그 단어는 총알처럼 이유진의 가슴에 박혔다. 사무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하지만 이유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깨물며 그 모욕을 온몸으로 견뎌냈다. 그녀의 침묵은 저항이었다. 박태령은 그녀가 아무 반응도 없자 더욱 화가 치밀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명령 불복종, 지휘체계 문란, 부대원 안전 무시, 이유진 소위. 넌 더 이상 장교로서의 자격이 없다. 하지만 군의 명예를 생각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로 던지며 선언했다. 오늘부로 이유진 소위의 모든 지휘 권한을 박탈한다. 일주일간 대대 내 모든 화장실과 창고 청소를 명한다. 그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었다. 장교에게 사병들도 하기 힘든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은 공개적인 망신을 주고 자존감을 짓밟아 버리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악의적인 처벌이었다. 네가 그렇게 구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가장 더럽고 낮은 곳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 네 동기들과 부하들이 훈련받고 있을 때 넌 병이나 닦으면서 네가 저지른 짓을 후회하게 될 거다. 이게 바로 명령을 우습게 안 돼가다. 알겠나? 박태령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제야 그녀의 그 오만한 표정이 무너질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이유진 소위는 잠시의 침묵 끝에 허리를 꼿꼿이 폈다.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목소리로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을 내놓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각도로 경례를 붙였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의 등은 굽혀지지 않았다. 떡은 년. 홀로 남은 박성철 대령은 의자에 몸을 던지며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했다.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하찮은 여군 장교 한 명을 철저하게 짓밟았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전화기가 곧 자신의 파멸을 불러올 심판의 종소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강지윤은 희미하게 떠지는 눈꺼풀 사이로 새하얀 천장을 보았다. 온몸이 솜에 물을 적신 듯 무거웠고 머리는 지끈거리는 통증으로 울렸다. 여기가 어디지? 그녀는 잠시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겼다. 마지막 기억은 지옥 같은 비명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암전되었던 순간이었다. 기억의 파편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커브길.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 야생동물. 핸들을 꺾는 순간 느껴졌던 끔찍한 마찰음. 그리고 충돌. 그녀는 벌떡 몸을 일으키려다 머리를 감싸주며 다시 침대에 누웠다. 그때 곁에 있던 간호장교가 그녀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움직이지 말고 누워 계세요. 여기가 어디죠? 부대 내 의무실입니다.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다행히 큰 외상은 없으시고 가벼운 뇌진탕 증세와 타박상 정도입니다. 간호장교의 친절한 설명에 지우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살폈다. 임에는 거즈가 붙어 있었고 팔에는 링거 주삿바늘이 꽂혀 있었다.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천운이었다. 누가 구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차에서 연기가 났던 것 같아요. 그녀의 질문에 간호장교의 표정이 잠시 미묘하게 변했다. 이유진 소위님이 구하셨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유진 소위님, 지우는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연기와 열기 속에서 자신을 끌어내던, 흙먼지로 뒤덮였지만 단호하고 강인했던 한 여성 군인의 얼굴이 흐릿하게 떠올랐다. 반드시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고. 지우는 생각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죠? 만나 뵙고 싶은데요. 그게 지금은 좀 바쁘셔서. 간호장교는 말끝을 흐렸다. 지우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머리가 아파 더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일단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우선이었다. 죄송하지만 전화 한 통만 쓸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 연락을 드려야 해서요. 네, 물론입니다. 여기 제 전화 쓰세요. 간호장교는 흔쾌히 자신의 휴대폰을 건넸다. 지우는 익숙하게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수화기 너머로 낮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민혁이다. 아바나야, 지윤이냐, 웬일이냐, 이 시간에.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딸을 향한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지우는 그 목소리를 듣자 긴장이 풀리면서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아빠, 놀라지 말고 들어. 내가 운전하다가 작은 사고가 났어. 수화기 너머로 순간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지우는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여디 다친 곳은 걱정과 달리 아버지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아니, 괜찮아. 정말이야. 그냥 머리 조금 부딪혀서. 지금 XX 사단 의무실에 있어. 군인 아저씨들이 구해줬어. XX 사단이라고. 아버지는 부대 이름을 되뇌었다. 그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금방 퇴원할 수 있대. 그냥 아빠 걱정할까봐 전화했어. 알았다. 일단 거기서 꼼짝 말고 안정을 취하고 있어라. 의사 말 잘 듣고 아빠가 곧 가보마. 아니야. 아빠 바쁜데 뭘 와. 나 진짜 괜찮다니까. 끊는다. 아버지는 자신의 용건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무뚝뚝하기는. 그래도 아버지와 통화를 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놓였다. 그녀는 간호장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며 감사 인사를 했다. 그로부터 불과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벨콕. 의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는 의무대장인 듯 보였다. 그의 뒤로는 주임원사와 다른 군의관들까지 줄줄이 따라 들어왔다. 환자분 괜찮으십니까? 의무대장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로 지훈의 침대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태도는 지나칠 정도로 공손했고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나는 괜찮은데요. 지훈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십니까?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필요하다면 당장 국군수도병원으로 헬기를...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왜 그러세요? 의무대장은 그녀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옆에 있던 군의관에게 소리쳤다. 뭐? 하고 섰나 당장 환자분 상태 다시 체크하고 제일 좋은 1인실로 옮길 준비에 필요한 건 뭐든지 지원하고. 예스, 알겠습니다. 의무실 전체가 갑자기 비상사태에 돌입한 것처럼 부산스러워졌다. 지우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아버지가 전화를 한 것이 분명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존재 때문에 어딜 가나 이런 과잉 대우를 받는 것이 싫었던 그녀였다. 저기요, 대대장님. 정말 괜찮다니까요. 저 때문에 너무 소란 피우지 않으셔도. 그녀가 만류하려 했지만 의무대장은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저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귀한 분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귀한 분, 그 단어가 지훈의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문득 자신을 구해준 이유진 소희의 얼굴과 그녀에 대해 말끝을 흐리던 간호장교의 표정이 떠올랐다. 설마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이 소동이 자신을 구해준 그 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화로워 보이는 군부대의 풍경 너머에 무언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검은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부터 이우진 소위는 징벌을 이행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대대에서 가장 낡고 지저분한 제3막사 화장실 청소였다. 찌든 때와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이유진의 얼굴에는 어떤 굴욕감이나 원망의 기색도 비치지 않았다. 그녀는 전투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고무장갑을 꼈다. 그리고 마치 개인 화기를 손질하듯 능숙하고 체계적으로 청소를 시작했다. 솔질 한 번, 물 한 번 뿌리는 동작에도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것은 고된 노동이라기보다 흐트러진 마음을 다스리는 일종의 의식처럼 보였다. 그녀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굴욕을 이겨내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을 막사를 오가던 병사들이 목격했다. 처음에는 그저 놀라움과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던 병사들의 눈빛은 시간이 흐르면서 존경심으로 바뀌어갔다. 야, 이우진 소위님 봐라. 독하다. 독해. 어제 우리 바로 앞에서 뭐 사람 구하는 거 못 봤냐. 저런 분이 왜 병이 청소를 해야 되냐고. 대령이 완전 또라이인 거지. 지 훈련 망쳤다고 저러는 거 아냐? 병사들은 식당에서, 휴게실에서, 그리고 훈련장 구석에서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불만은 뜨거웠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늘처럼 보였던 대령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반대로 부당한 처벌을 묵묵히 감내하는 젊은 여장교의 주관은 하늘을 찔렀다. 소문은 날개를 단 듯 퍼져나갔다.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이야기가 부대 안을 떠돌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영웅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유진 소위가 불타는 채서 민간인을 구출한 용감한 행동과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대령의 분노를 사서 모욕적인 징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약간의 과장이 섞여 병사들 사이에서 신화처럼 번졌다. 두 번째는 의무대의 VIP에 대한 이야기였다. 어제 사고로 실려온 민간인 여성이 보통 26이 아니라는 소문이었다. 의무대장이 혼비백산하여 달려가고 최고의 군의관들이 달라붙어 24시간 그녀를 간호하고 있다는 목격담이 흘러나왔다. 아직 이 두 이야기는 별개의 것으로 여겨졌다. 병사들은 그저 요즘 부대에 별일이 다 있다며 가십거리로 삼을 뿐이었다. 하지만 예리한 몇몇 간부들은 이 두 사건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짐작하며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 물론 폭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박성철 대령은 이 모든 분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망가진 훈련 계획을 수습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래서 어제 못한 야간 기동 훈련은 언제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야. 대령님, 부대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해서 병사들 다독일 시간이. 작전 참모가 조심스럽게 건의했지만 박 대령은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리치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분위기는 무슨 기강이 빠져서 그래. 이유진 소위 근현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다 물러터졌어.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하게 훈련을 밀어붙여서 군기를 잡아야 할 거 아냐. 그에게 병사들의 동요는 그저 궁이 빠진 소리일 뿐이었다. 그는 이유진에게 내린 처벌이 자신의 권위를 재확인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리고 의무대에 있다는 그 민간인 환자는 뭐야, 아직도 퇴원 안 했어. 민간인이 왜 이렇게 오래 부대에 머물러 당장 내보내라고 해. 괜히 신경 쓰이게 만들지 말고. 그게 의무대장 말로는 환자 상태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저희가 함부로. 답답한 놈들 의무대장 불러 내가 직접 말하겠다. 박 대령은 여전히 모든 상황을 자신의 통제에 두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는 불길한 정적과 병사들의 눈에 담긴 경멸과 그리고 곧 자신을 덮칠 거대한 파멸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틀어막고 있었다. 같은 시각 이유진 소위는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먼지가 자욱한 보급 창고로 향했다. 산더미처럼 쌓인 낡은 군수품들을 정리하는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박스를 나르고 녹슨 장비들을 닫고 품목별로 가지런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흙먼지와 뒤엉켰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다. 어둠과 먼지 속에서
그녀는 마치 고독한 수행자처럼 보였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이 묵묵한 인내가, 그리고 그녀가 구한 한 사람의 생명이 거대한 톱니바퀴를 움직여 부조리한 권력을 심판대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창고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이 그녀의 땀 맺힌 콧등을 비추고 있었다. 부대의 오후는 나른했다. 훈련을 마친 병사들은 장비를 정비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부대 전체에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단순한 훈련 사이렌이 아니었다. 실제 비상 상황을 알리는, 심장을 멎게 할 듯한 경보음이었다. 전 부대원은 주목, 잠시 후 사단장님께서 부대를 방문하실 예정이다. 다시 한번 알린다. 사단장님께서, 아니, 군단장님께서 부대를 방문하실 예정이다. 방송을 하던 행정병의 목소리가 다급함과 흥분으로 갈라졌다. 처음에는 사단장이라고 했다가 군단장으로 정정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부대 정문을 지키던 위병소는 이미 발칵 뒤집힌 상태였다. 별이 4개라고. 위병소장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그의 눈은 정문을 향해 다가오는 검은색 세단 행렬에 고정되어 있었다. 선두 차량의 보닛에 꽂힌 작고 붉은 깃발. 그 위에는 선명하게 빛나는 4개의 은빛 별이 박혀 있었다. 포스타 군단장, 사단장 소장, 별 2개이나 군단 참모장 준장, 별 1개의 방문은 이따금 있었지만 군 전체를 통틀어도 몇 명 되지 않는 대장 계급의 군단장이 일개 예하 여단의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은 건군 일에 손에 꼽을 만한 일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찰이 아니었다.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소식은 정광석화처럼 퍼졌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박성철 대령 역시 방송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군단장님, 강민혁 대장님께서 여길 왜?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내 탐욕스러운 계산으로 가득 찼다. 위기는 곧 기회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일지도 모른다. 며칠 전 훈련이 사고로 엉망이 되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만회할 수 있다. 군단장에게 자신의 부대가 얼마나 군기가 잡혀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지휘관인지 보여줄 절호의 기회. 여기서 좋은 인상을 남기면 다음번 장군 진급 심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전 지휘관을 연병장 앞으로 집합시켜 복장 통일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준비해 박태령은 다급하게 전투복을 갈아입고 삐뚤어진 모자를 고쳤으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야심에 찬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잠시 후 부대 중앙 도로에는 박성철 대령을 필두로 한 여단의 모든 참모와 지휘관들이 칼같이 줄을 맞춰 서 있었다. 모두가 마른 침을 삼키며 정문 방향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검은색 세단 세대가 위압적인 엔진음을 울리며 연병장으로 들어섰다. 차량들은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관리된 모습이었다. 행렬은 도열한 장교들 앞에 소리 없이 멎었다. 부관으로 보이는 소령이 먼저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한 남자가 채에서 내렸다. 강민혁 대장. 반백의 머리카락, 칼날처럼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수많은 전장을 거쳐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무거운 눈빛. 그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은 그 자체로 거대한 권력이 되어 주변의 공기를 짓눌렀다.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박성철 대령은 심장이 터질 듯한 것을 느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에서 가장 우렁차고 완벽한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충성 여단장 대령 박성철. 군단장님의 부대 방문을 진심으로 도지삼 또. 하지만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강민혁 대장은 박성철 대령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마치 박 대령이 그 자리에 없는 투명인간인 것처럼 도열한 장교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대로 지나쳐버렸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언덕 위에 있는 하얀색 의무대 건물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분노나 조급함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거대한 강철 전차 같았다. 그의 뒤를 부관과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충격적인 정적이 흘렀다.
박성철 대령은 경례를 붙인 팔을 미처 내리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서 야심에 찬 미소는 사라지고 당혹감과 굴욕감으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다른 장교들 역시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한바탕 요란한 환영식을 준비했던 연병장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휑하게 불었다. 군단장의 공개적인 무시. 그것은 100마디 질책보다 더 무섭고 치욕적인 메시지였다. 박성철 대령은 그제야 깨달았다. 무언가 아주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무대 건물 전체가 얼어붙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복도를 가득 메웠던 의무대장과 군의관들은 거대한 산맥이 다가오는 듯한 강민혁 대장의 위압감에 눌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강 대장은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채 곧장 자신의 딸이 입원한 1인실 병실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병상에 앉아있던 강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아버지를 보자 그녀의 눈에 금세 안도와 반가움의 빛이 어렸다. 아바! 그녀를 본 순간 복도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강민혁 대장의 냉기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딸에게 다가가 거칠고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직 하나뿐인 딸을 향한 깊은 걱정과 사랑만이 가득했다. 몸은 괜찮으냐? 응? 그냥 조금 놀란 것뿐이야. 아빠야말로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바쁜 사람이? 지우는 애써 밝게 웃어 보였다. 강 대장은 딸의 이마에 붙은 거즈와 팔의 링거를 보며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가 조금만 늦게 소식을 들었더라면, 혹은 그 자리에 용감한 군인이 한 명도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했다. 의무대장에게 이야기는 들었다.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그의 말에 지훈의 미소가 옅어졌다. 그녀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것만은 반드시 알려야 했다. 아빠, 나 정말 죽을 뻔했어. 채 불이 붙어서 폭발하기 직전이었대. 그런데 한 여자 군인분이 목숨 걸고 나를 구해줬어. 지우는 사고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다. 연기와 열기. 그리고 자신을 끌어안고 불길로부터 몸을 던졌던 그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웠던 군인. 그분 이름이 이효진 소위님이래.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 지금 아빠 못 봤을 거야. 강민혁은 묵묵히 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의 딸을 구해준 이름 모를 장교에 대한 고마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 아주 훌륭한 군인이구나. 내가 정식으로 포상을 건의하고 꼭 감사를 표해야겠다. 그런데 아빠, 지훈의 목소리가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 그 소위님, 나를 구했다는 이유로 지금 징벌을 받고 있대. 뭐라고? 강 대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나 때문에 부대 훈련이 방해됐다는 이유로 그 부대 지휘관이라는 사람이 벌을 줬대. 내가 오늘 복도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었어. 지우는 주먹을 셔츠 쥐었다. 그때 들었던 모욕적인 언사가 떠올라 치가 떨리는 듯했다. 그 대령이라는 사람이 이유진 소위님한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떠올리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냥 멍청한 년이라고 소리치는 걸 들었어. 여자는 감정적이라 군대에 있으면 안 된다는 식의 말도 하고 결국 벌로 화장실 청소를 시켰다고 했어.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강민혁 대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순간 병실의 공기가 변했다. 딸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지독히도 차갑고 날카로운 강철 같은 눈빛만이 남았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마치 잘 벼린 칼날 같은 냉혹한 평정심만이 감돌았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딸이 겪은 끔찍한 사고와 그 생명의 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은인이 자신의 부하가 단지 사람을 구했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모욕당하고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 강민혁 대장에게 군인은 자식과도 같았다. 특히 스스로의 목숨을 걸고 국민의 생명을 구한 군인은 영웅이었다. 그런데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한 장교가 그 영웅을 모욕하고 짓밟았다. 이것은 단순한 부조리가 아니었다. 군의 명예와 군인의 본분을 더럽히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다시 딸을 향한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 여군 장교의 이름이 이유진 소위라고 했나? 응, 이유진 소위님. 아, 그리고 그 지휘관은 누구지? 박성철 대령이라고 들었어? 강민혁 대장은 이유진 소위와 박성철 대령이라는 두 개의 이름을 자신의 머릿속에 정확히 새겨 넣었다. 그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말했다. 알았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도록 해라. 아빠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테니. 그의 눈은 더 이상 딸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병실 창문 너머. 자신이 지휘하는 이 부대의 어딘가에서 부당한 벌을 받고 있을 한 젊은 장교와 오만함에 눈이 멀어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한 어리석은 지휘관을 향하고 있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민혁 대장은 자신의 부관에게 나지막이 명령했다. 그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지만 듣는 부관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박성철 대령과 이유진 소위를 이리로 데려오게. 예스, 알겠습니다. 부관은 칼 같은 동작으로 경례를 하고 병실을 나섰다. 심판을 위한 배우들을 무대 위로 불러 모으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 소환 명령은 각기 다른 장소에 있는 두 사람에게 동시에 전달되었다. 박성철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고 있었다. 군단장이 의무대로 직행한 뒤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자 그의 머릿속은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부관이 들어와 군단장의 호출을 알렸다. 드디어 박태령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어렸다. 이것은 분명 자신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그는 재빨리 거울 앞에 서서 흐트러진 매무새를 바로잡았다. 그는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변명을 준비했다. 엄격한 군기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민간인 사고 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었다. 등등. 그는 자신의 뛰어난 언변으로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의무실로 향했다. 한편 이유진 소위는 먼지 쌓인 창고 구석에서 낡은 탄약 상자를 옮기고 있었다. 온몸은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때 한 병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그녀에게 군단장의 호출 명령을 전했다. 군단장님께서 저를요? 이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늘 같은 군단장이 징벌을 받고 있는 일개 소위인 자신을 왜 찾는단 말인가.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명령은 명령이었다. 그녀는 더러워진 얼굴을 수도가에서 대충 씻고 흙먼지를 털어냈지만 전투복에 깊게 밴 얼룩과 땀 냄새까지 없앨 수는 없었다. 그녀는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의무대 병실로 향했다. 박성철 대령이 먼저 병실에 도착했다. 그는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한 뒤 최대한 당당하고 늠름한 표정을 지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충성 부르셨습니까? 군단장님. 그가 우렁차게 외쳤다. 강민혁 대장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딸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 모습에 박 대령은 잠시 안도했다. 생각보다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았다. 바로 그때 이유진 소위가 병실 문 앞에 도착했다. 그녀는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서 쭈뼛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을 발견한 박성철 대령의 눈에 즉시 분노의 불꽃이 튀었다. 저 괘씸한 년이 감히 여기까지 따라와 그는 군단장이 보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차에 본능적으로 그녀를 향해 고함을 치려 했다. 이유진 소위,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허락도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이게 지금 무슨 짓. 조용히. 박 대령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말을 끊었다. 강민혁 대장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오직 고개만 돌려 박 대령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담긴 서늘함에 박 대령은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강 대장은 말없이 이유진 소위에게 손짓해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먼지투성이에 초라한 행사액을 한 이유진 소위와 잘 다려진 전투복 차림의 박성철 대령, 그리고 그들 사이의 선차에 모든 것을 지켜보는 강지윤. 기묘한 대치 구도가 만들어졌다. 강민혁 대장은 먼저 이유진 소위에게 시선을 주었다. 그 눈빛에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성철 대령을 향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박성철 대령? 네, 군단장님.
박 대령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으로 침을 삼켰다. 강 대장은 이유진 소위를 턱으로 가리켰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지극히 평온하지만 세상 그 어떤 무기보다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장교가.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병실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내 딸, 강지윤의 목숨을 구했다. 나의 딸, 강지윤. 박성철 대령의 뇌가 순간 정지했다. 강지윤, 강민혁. 성이 같았다. 의무대의 VIP. 어제 사고를 당한 민간인 여성, 자신을 구해준 장교. 그리고 그 장교에게 자신이 내린 모욕적인 징벌.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핏기가 사라진 그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켰다. 강민혁 대장은 박 대령의 얼굴에서 벌어지는 처참한 내적 붕괴를 무감각하게 지켜보며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다. 그런데 왜 이 장교가 대령에게 징벌을 받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들어봐야겠군. 말해보게. 그 순간 박성철 대령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말해보게. 강민혁 대장의 그 한마디는 박성철 대령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의 뇌는 필사적으로 변명거리를 찾으려 했지만 공포로 마비된 혀는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그의 등줄기를 적셨다. 그것은 군단장님, 오해가 있으십니다. 그가 간신히 쥐어짜낸 첫마디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변명이었다. 저는 엄격한 군기강을 확립하고 전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코 사적인 감정은 이래고 하셔도시에는 프로세스도 오해라고. 강 대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깃들어 있었다. 자네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네. 내 부하는 상관의 명령보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군인의 제일 덕목을 정확히 판단하고 행동했지. 그런데 자네는 그 숭고한 행동을 항명이라는 죄목으로 다스렸다. 이게 오해인가? 그 민간인이 군단장님의 따님이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제가 어찌... 박성철은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 그 말은 만약 희생자가 힘없는 일반인이었다면 자신의 행동은 정당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었다. 그 순간 강민혁 대장의 눈빛이 경멸로 가득 찼다. 지금 그게 변명이라고 하는 건가?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거대한 그의 그림자가 박성철 대령을 완전히 뒤덮었다. 내 딸이라서가 아니야. 박성철 대령.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농부의 딸이든 시장의 상인이든 그 누구였더라도 군인은 국민의 생명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네는 지휘관으로서 그 첫 번째 의무를 저버렸다. 훈련 성과라는 하찮은 공명심 때문에. 강 대장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다. 하나하나의 단어가 망치처럼 박 대령의 가슴을 내리쳤다. 두 번째, 자네는 부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지휘관은 부하의 명예를 지켜줄 책임이 있다. 하지만 자네는 어떤가? 수많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모욕을 주고 가장 치욕적인 방법으로 징벌을 내렸다. 그것은 지휘가 아니라 비겁한 화풀이에 불과하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지투성이인 이유진 소위와 공포에 질린 박성철 대령을 번갈아 보았다. 이유진 소위는 군인으로서 최고의 연계를 받아야 할 행동을 했다. 하지만 박성철 대령, 자네는 군복을 입을 자격조차 없다. 자네의 그 오만함과 편견은 우리 군 전체를 좀먹는 악성 종양과도 같아. 심판은 끝났다. 이제는 집행만이 남았다. 강민혁 대장은 더 이상 박성철과 말을 섞을 가치도 없다는 듯 품에서 자신의 군용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 작은 기계가 마치 자신의 목을 겨누는 총구처럼 느껴져 박성철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강 대장은 익숙하게 번호를 눌렀다. 스피커폰으로 설정하지 않았음에도 병실의 정막 속에서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통신보안 육군본부 감찰실장입니다. 나 강민혁 대장이다. 한마디였지만 수화기 너머의 장성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공기를 통해서도 느껴졌다. 김 장군, 긴급지시다. 지금 즉시 XX 여단장, 박성철 대령에 대한 직무감찰에 착수하게. 박성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체처럼 파랗게 변해갔다. 사유는
지휘관으로서의 판단력 부재, 부하에 대한 부당한 처우, 그리고 군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다. 금일부로 박성철 대령의 모든 직위를 해제하고 정식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내일 아침까지 조치 결과를 보고하게. 이상.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뚝! 전화가 끊기는 소리는 박성철의 군 생활, 아니 그의 인생 전체에 마침표가 찍히는 소리였다. 제어석. 마침내 그의 다리가 풀렸다. 거대했던 권력의 상징 같던 그의 몸이 무너지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의 얼굴은 이제 눈물과 콧물, 그리고 비굴한 애원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군단장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는 무릎으로 기어와 강 대장의 군화에 매달리려 했다. 하지만 강민혁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더러운 것을 본 듯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다. 그의 시야에서 박성철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다. 권력이라는 허울 좋은 갑옷이 벗겨지자 그 안에는 이토록 비참하고 나약한 인간만이 남아 있었다. 화려했던 그의 성은 모래처럼 무너져 내렸다. 강민혁 대장이 떠난 후 부대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격변을 맞았다. 그 변화는 신속하고 철저했으며 되돌릴 수 없었다. 군단장의 전화 한 통은 절대적인 힘을 발휘했다. 그날 오후 육군본부 감찰실 소속의 조사관들이 부대로 들이닥쳤다. 박성철 대령의 사무실은 즉시 폐쇄되었고 그는 모든 직위에서 해제된 채 초라하게 관사로 쫓겨났다.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박 대령의 권위 아래 숨죽이고 있던 수많은 불만과 비리가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이번 사건은 도화선에 불과했다. 훈련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보고서 조작, 부하 장교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 심지어 군수품을 사적으로 유용하려 했던 정황까지 드러났다. 그의 화려했던 경력은 부패와 허영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음이 만천에 공개되었다. 결과는 신속하게 내려졌다. 강제 예편, 군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불명의 전역이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계급과 명예, 그리고 퇴역 후 보장되었을 연금까지 그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다. 부대 내에서 절대 권력자처럼 군림하던 박성철이라는 이름은 이제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잊혀갔다. 그리고 며칠 후 여단 전체 병력이 연병장에 도열했다. 박성철이 떠난 자리를 대신해 임시 지휘관이 된 부여단장의 지휘 아래 모두가 연단 위를 주목하고 있었다. 연단 중앙에는 군단장 강민혁 대장이 서 있었다. 전여단은 주목,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강민혁 대장의 부관이 낭낭한 목소리로 외쳤다. 지금부터 육군 참모총장님을 대신하여 보국훈장 광복장 수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수상자. 보병, 소위 이유진이라는 이름이 불리자 병사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징벌을 받아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그 젊은 여장교가 이제 부대원 전체가 지켜보는 앞에서 군인으로서 최고의 연계 중 하나인 훈장을 받게 된 것이다. 이유진 소위는 갓달인 깨끗한 정복 차림으로 절도 있는 걸음으로 연단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깨는 굳건히 펴져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 대장 앞에 서서 우렁차게 경례했다. 강민혁 대장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직접 그녀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었다. 그리고는 마이크 앞에 서서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장병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군인을 포상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그의 시선이 이유진 소위에게 잠시 머물렀다. 우리가 이 군복을 입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 높은 계급, 더 많은 권력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다. 위험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군인의 본질이자 존재 이유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연설에 귀를 기울였다. 이유진 소위는 바로 그 군인의 본분을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불합리한 명령과 자신의 안위보다 꺼져가는 한 생명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고 우리 군이 여러분 모두에게 바라는 진정한 군인 정신이다. 그의 말은 박성철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낡고 부조리한 권위에 대한 명백한 질책이자 새로운 시대의 군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이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유진 소위를 본받기를 바란다. 직위가 아닌 사명을, 권력이 아닌 책임을 따르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의 장교와 부사관, 그리고 병사들이 되어주길 바란다. 이상, 연설이 끝나자 잠시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연병장 뒤쪽의 사병들로부터 시작된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가 연병장 전체를 뒤덮었다. 그것은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억눌렸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한 이들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진심 어린 환호와 갈채였다. 수여식이 끝나고 이유진 소위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수많은 축하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훈장을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너머로 불의에 굴하지 않았던 자신의 신념과 그 신념을 알아봐준 진정한 지휘관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부대를 짓누르던 어둡고 무거운 구름은 완전히 걷혔다. 그 자리에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당연한 진리가 밝은 햇살처럼 내리쬐고 있었다. 몇 주가 흘렀다. 박성철 대령이라는 독버섯이 제거된 부대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새로 부임한 후임 여단장은 합리적이고 소통을 중시하는 지휘관이었다. 그는 불필요한 권위주의를 없애고 실질적인 훈련에 집중했다. 억압적인 분위기가 사라진 병사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고 부대 전체의 사기는 눈에 띄게 올라갔다. 이유진 소위의 위상도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까지 그녀는 그저 조용하고 묵묵한 여군 장교 중 한 명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부대 내에서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있었다. 병사들은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경의 눈빛을 보냈고 동료 장교들은 그녀의 판단력과 용기를 인정하며 진정한 동료로 대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가장 먼저 훈련 준비를 시작했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부하들을 챙겼다. 그녀에게 그 사건은 특별한 영웅담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 기억이었다. 그녀의 그런 겸손하고 한결같은 모습은 주변 사람들을 더욱 감동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신임 여단장의 호출을 받았다. 이소희, 잠시 함께. 여단장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으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인사명령서였다. 군단사령부 작전처 전속을 명한다. 군단사령부 작전처, 군단 전체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서이자 군내의 최고의 엘리트들만이 갈 수 있는 자리였다. 갓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소위가. 그것도 야전 지휘관이 작전처로 발령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제가 왜... 이유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여단장을 바라보았다. 여단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초해상층부에 직접 추천이 있었네. 군단장님께서 이 소위의 위기 상황 판단 능력과 결단력을 높이 평가하셨어. 더 큰 곳에서 자네의 능력을 발휘해 달라는 뜻일 걸세. 우리 부대로서는 유능한 인재를 잃는 것 같아 아쉽지만 자네의 앞날을 위해 진심으로 축하하네.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의 신념을 지킨 행동이 이렇듯 빛나는 미래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이유진 소위는 조촐하게 송별회를 마친 뒤 자신의 숙소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몇 안 되는 옷가지와 책들을 정리하던 그녀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옷장에 걸린 정복을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몇 주 전,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징벌을 받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반듯하게 다려진 군복, 반짝이는 계급장, 그리고 가슴 한편에 자랑스럽게 빛나는 훈장. 그녀는 가만히 훈장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 속에서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불타던 자동차, 절박했던 구조의 순간, 박성철 대령의 모욕적인 언사, 그리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었던 강민혁 대장의 냉철하지만 올곧은 눈빛까지. 그것은 단순히 악인을 응징하고 영웅이 보상받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켰을 때
세상이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전에 차분하고 단단했던 눈빛에 이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더 큰 책임감에 대한 자신감이 더해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부조리함 앞에서 망설이거나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유진, 소희는 거울 속 자신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군인을 위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